3월 24일 목요일 보고서들 읽고 공부한 내용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로 쓰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경제를 분석하는 내용들. 그래서 일단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는데 이게 지금 경기 침체로 봐야 될 건가 아니면 경기 후퇴로 봐야 될 건가, 이런 시각에 대한 레포트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과 환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지금 이번 주에 바이든이 유럽을 방문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이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인데, 지금 현재 중국이 플랫폼 기업은 때리고 있죠.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는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업 관련해서 지금 아이폰 14가 이런 것들 스펙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살펴보고, 소룩스라는 조명을 만드는 회사에 관련돼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나이키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수익률 곡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일단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지금 파월의 연설은 매우 매파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연착륙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말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근데 정말 연착륙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국채 10년물에서 2년물 요 두 개를 뺀 거, 그 스프레드가 20pp 이내로 좁아졌고, 3개월 포워드 10년물 빼기 2년 금리와 1년 포워드 10년 빼기 2년 금리는 이미 역전이 되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파월이 들고 나온 수익률 곡선의 역전의 지표는 10년물이 기준이 아니고 더 짧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10년물 빼기 2년물 스프레드가 일반적인데, 이 스프레드가 아닌 더 짧은 거인 3개월 포워드 18개월 빼기 3개월 스프레드를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문을 가진 거죠. 첫 번째 의문이 이제 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 거, 이거에 대해서 이게 경기 침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왜 그런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0년물 빼기 2년의 역전이 이제 맞기는 어려운데, 결론은 이것만 역전이 됐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온 건 아니다. 보면은 미국 국채 10년물 빼기 1년물 스프레드, 그 다음에 미국 국채 10년물 빼기 3개월 스프레드,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빼기 FFR 스프레드, 이 스프레드 모두 다 역전이 되어야지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0년물 빼기 2년만 역전이 되어서 경기 침체에 빠진 경우는 없으며, 다른 만기의 금리도 모두 역전이 발생한 후에야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따라서 10년물 빼기 2년물 스프레드 역전만으로 경기 침체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을 제시했죠. 다른 수익률 역전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서 파월은 얘기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건가 의문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분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단 미국 국채 10년물 빼기 2년물 스프레드랑 10년물 빼기 3개월 스프레드를 비교를 했는데, 이게 방향이 같이 안 움직이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10년물 빼기 3개월 스프레드는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익히 알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라고 볼 때는 미국 국채 10년물 빼기 2년물로 보는데, 이거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이제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빼기 3개월 스프레드는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10년물 빼기 2년물은 역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반대로 10년물 빼기 3개월 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 침체 직후 경기 호황 때처럼 말입니다.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유를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QE의 단기금리 왜곡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년물 빼기 2년물 스프레드랑 10년물 빼기 3개월 스프레드를 비교를 하면 방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2년물의 금리가 조금 과잉 추정된 면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2년물 금리의 비밀해서 이제 연준은 제로 금리 더하기 QE로 실질금리를 낮췄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0%고 플러스 QE까지 해가지고 정말 많은 유동성을 푼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금리에 어떤 왜곡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레이트를 적용해서 그려봤다. 아무튼 10년물 금리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얘랑 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만 따로 떼어놔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물과 3개월 금리를 이렇게 3개월물, 그러니까 여기 단기물이죠. 단기물의 금리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물론 여전히 100bp 이상의 여유가 있지만 축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년물은 과잉 추정이 됐고, 그리고 2년물과 3개월 간의 금리도 지금 축소되고 있고, 이 축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째는 파월이 이제 연설에서 수익률 곡선을 10년물 빼기 2년물로 가져오지 않고 더 짧은 구간이 18개월 선행 3개월 빼기 3개월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더 10년물 대신 이걸 18개월 선행 3개월로 쓴 거고, 2년물 대신 이걸 3개월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짧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가져왔는데, 이 지표는 2년물 빼기 3개월과 굉장히 유사하다. 문제는 이 짧은 구간의 수익률 곡선도 보이는 것만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꺾였죠. 보이는 것만큼 여유롭지는 않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후퇴로 본다라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성장률과 그럼 환율을 어떻게 보겠는가, 거기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기 하강 사이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이제 하강인 경기 후퇴로 지금 본다는 입장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 경기 후퇴, 즉 경기 선행 지수는 기준선을 하회하나 성장률은 플러스를 이어가는 흐름을 예상을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이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을 하냐, 이제 성장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을 하냐, 그러면은 국가별 모멘텀은 중국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 한국, 그 다음으로 미국, 마지막으로 유럽 순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우리 여기 밑에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졌죠, 2022년이. 근데 지금 폭 꺼지는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거의 꺼지는 거고, 우리는 소폭이 이렇게 살짝 오르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 꺾였고 조금은 괜찮아졌다가 다시 꺾이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순위는 첫 번째 중국이 그래도 모멘텀이 좋고, 우리 약간 살짝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 네 번째 유럽, 이렇게 2022년은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을 굉장히 좋게, 그리고 약간 소폭 상승하는 모양으로도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에 코로나 악화로 봉쇄가 생산 차질이나 소비 둔화로 이어질 것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대가 경기 지표 회복으로 이어지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부양을 하고 있고,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의 성장률 전방은 5% 내외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중국은 월가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럼 확 꺾이는 이 유럽은 왜 성장률을 이렇게 낮게 보느냐 더 말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교역 규모가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아 3.9%에서 2.9%로
2022년 성장률 전망을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가장 낮게 이제 성장률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하향 안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처음에는 목표를 1145원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한 20원 정도 상승한 1165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 보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액이 계속 이제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다 보니까 환율은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보유를 하려면 외국 돈을 팔고 우리나라 돈을 사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을 사는 사람들이 막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한국 돈의 가치는 오르고, 그다음에 외국 돈의 가치는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돈, 우리 지금 통화가 분모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환율이 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고 분모가 올라가고 외국 돈은 떨어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환율은 떨어지는 거죠. 하방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하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유효하나, 그러나 이제 그 레이트를 1145원으로 보지 않고 1165원으로 보겠다, 약간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 이제 나눠서 보면 상반기 때는 미준이 50bp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과 QT 실행,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 경제 모멘텀 위축이 달러 강세 흐름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가면 이게 안정이 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하반기에는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력이 반감이 되고 이제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유럽 경기 모멘텀 계속과 유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해가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환율이 하향 안정을 예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계속되는 제재 리스크, 그 다음에 본격화된 부양 기대감. 그래서 본격화된 부양 기대감은 중국 얘기고요. 계속되는 제재 리스크는 러시아입니다. 지금 서방 세계, 미국 이렇게 동맹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동맹 관계로 보면 좀 쉽죠. 근데 이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러시아는 계속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근데 중국은 부양 정책을 자체적으로 써서 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했다시피 24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을 하는데, 이제 방문을 해서 뭘 할 거냐,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래서 확대되는 논의, 그래서 어떤 거를 의논을 할까?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재 공급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들이 되겠죠. 그러면 원자재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두 번째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 그래서 다른 국가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아니면 친환경 정책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중국은 경기 부양을 계속 이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LPR 금리를 이제 동결은 했지만 증치세 환급 내용 공개와 역 RP 순 공급 등의 부양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부양을 하려는 중국의 정부의 의지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은 국내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다. 그 다음에 중국의 부양 기조의 중반부에 국면에 있으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제 성장주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채권이 이제 상환이 계속 도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번의 상환이 있었는데, 이 상환 모두 이제 달러화로 잘 이제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러시아에서 아무리 달러로 돈을 잘 준다고 해도 이게 이제 국경 간 이동을 하는 거죠. 해서 이럴 때 이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죠. 야, 유럽이 갚는 이 달러와 이제 송금을 완료를 시키지 마. 이거 홀딩에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머니라고 보고 홀딩에 이렇게 해버릴 수 있으면,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받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그냥 돈이 스탑해서 홀딩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 상태인 거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이거 디폴트다 뭐 이렇게 선언해 버릴 수 있죠. 그거를 기술적 디폴트라고 부르는데, 기술적 부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위험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적겠습니다. 러시아 재벌 제재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기술적 디폴트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중국발 리스크 점검해서 지금 중국은 상반된 움직임, 중국 정부죠. 정확하게는 중국 정부는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은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때리는 거죠. 막 하는데 경기는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플랫폼은 이렇게 막 때리고 경기 부양을 하기 건설 쪽은 막 올리려고 하고, 이런 흐름 때문에 중국의 증시가 정말 막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 주가를 이제 올리려고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모두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반등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중국의 플랫폼 리스크를 완화를 할 수 있는 조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얘들이 자구책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런 환경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구책으로 자기네들이 자사주 매입을 단행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 구조적인 환경이 안 바뀌면은 너희가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가 없다.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플랫폼 주가 낙폭의 확대는 근본적인 배경이 미중 갈등, 그래서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ADR 상장 폐지 이슈인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중국 정부의 구제 방향성이 변경된 부분이 없다.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어도 훼손된 너희들의 기업의 성장성을 회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지금 악재로 헝다그룹이 3월 21일부터 거래 정지가 이제 선언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구조조정 및 회계감사 이슈로 이제 거래 재개 일정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중국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리스크는 여전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거를 장기적인 접근 말고 단타치기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그러니까 막 추천하진 않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단타치기는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라. 그런 정부는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기조가 있으니까 이건 어쨌든 중국 증시에 플러스 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이쪽에서는 중국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 이거는 플러스 되는 현상.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막 상쇄되면서 중국 증시 변동성이 막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아이폰 14의 어떤 스펙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제 3월 23일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출시된 아이폰 14의 최상위 모델 AP는 A16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있고, 일반 모델 AP는 아이폰 13에 A15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칩인데요. 칩의 사양이 공개가 된 겁니다. 일단 근데 그런 반도체 칩의 사양이 보면은 이제 아이폰 진영이 있고 안드로이드 진영이 있죠. 근데 안드로이드 진영은 지금 최고 사양 칩이 퀄컴 스냅드래곤인데, 이게 이제 사양은 좋다, 뭐 이거는 괜찮아 하는데, 성능과 발열 이슈가 제기가 됐던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플 15 바이오닉에 근접했지만 발열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 냉각 장치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의 최고 사양인 칩인데 얘는 조금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열 문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발열 문제 없이도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기술적으로 우위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기술 격차가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술 격차, 기술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애플이 AP,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을 주도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강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 하반기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스마트폰은 뚜렷한 변화가 찾기가 힘들고, 향후 중국을 포함한 의미 있는 수요 개선제도 불투명하다. 안드로이드 쪽은 뭔가 뭐 획기적인 거 이런 거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폰은 아이폰 14가 지금 뚝 나온 거죠. 거의 최고 사양인 거죠. 아이폰 14가. 아이폰 13의 흥행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지금 아이폰 13도 유례없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보이고 있는데, 아이폰 14도 이제 성공적일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 최선 호주로 LG 이노텍과 BH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점유율이 지금 17.8%로, 그런데 2012년도에 18.3%를 찍었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따라왔죠. 최고의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 그래서 딱 10년 걸렸네요. 10년 만에 최대 점유율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룩스 조명 회사인데요. 조명 시장에 숨겨진 다크호스라고 했는데, 이 소룩스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 영업을 보통 B2B로 해서 B2B가 사업 분야의 67%나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주 고객들이 기업인 겁니다. B2B로 해서 건설사, 스포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2G에서 원자력, 그 다음 째가 한국도로공사, 네 번째가 해외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그래서 소매 쪽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 고객이 민간 건설사나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발빠르게 잘 하고 있죠. 지금 골프장이 핫하죠. 골프 쪽이. 근데 골프장 쪽에 이제 스포츠 조명을 넣는 거죠. 그 밤에도 골프장을 치고 실내 골프장 이런 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스포츠 조명에 신규 사업을 진출했는데, 이게 첫 해에도 약 45억 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자력 발전소 특수 조명 공급의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원자력을 다시 재개를 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을.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특수 조명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공급 증가로 향후 2년간 프로젝트 이차 및 공급 확대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조명 회사가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지금 디지털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일단 나이키는 야외 활동 증가가 정가 정책으로 실전이 많이 개선이 됐고, 운동 장비 매출은 전년 동기에서 32%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런 실적이 증가한 데는 디지털 판매가 22%나 증가했고 상승세를 보인다. 그리고 앱 사용률이 50% 증가했다. 웹사이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해서 디지털 판매 쪽에서 이제 증가가 돼가지고 매출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역별로는 중국에서는 매출이 5.2% 감소했지만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베트남 공장 정상화로 공급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